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제 하는 방식인데, 뭐 유럽 외교사나 뭐 동양 외교사, 한국 외교사를 할 때 그 시대의 중요한 이벤트를, 국내적인 이벤트를 쭉 쓰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되는 이벤트를 쭉 쓰고, 그러고 나면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소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서로 참조해 보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언론사에서 이야기할 때 서재필의 독립신문, 그것을 이제 우리 언론인들이 말하는 신문의 날이라고 치고, 그 다음이 베슬의 대한매일신부 1904년 7월 18일을 중요한 기념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제가 이제 정말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도 1페이지 1권부터 1호부터 16호까지인가는 유실되어 있고, 그 다음 호부터 나오는데, 그게 책으로 지금 이런 거 4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언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다. 이 하나의 이 시대의 하나의 뭐라고 하나, 보고, 트레저 박스라고 할 만한 그런 거예요. 온갖 재료들이 여기에 이제 국문학사, 정치사, 혹은 사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 측면에서 온갖 것을 다 연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군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는, 항일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사적으로 관리되는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매일신부가 시작되는 1904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연대죠. 2월 달에 일러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우리는 노일전쟁이라 합니다만도, 보통 전쟁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승리한 편을 먼저 붙여요. 보불전쟁. 프루시아 프랑스 전쟁 아닙니까? 보불 전쟁이 이제 프랑스가 크다고 프루시아 전쟁이라고 안 하고, 미서 전쟁, 미국 스페인 전쟁 이러는데, 일러 전쟁만은 우리는 꼭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기 때문이죠. 그건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국력 차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뭐 어떤 때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8배나 일본이 남한보다 큰 적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게다가 일본은 섬나라예요. 영국이 프랑스를 오랫동안 점령했지만도 보르도 지방이든지 칼레 지방이든지 섬나라는 언젠가는 떠나가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먹힌 거는 이왕 먹힐 것 같으면은, 일본에게 먹힌다면은 우리가 독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2월 8일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일본이 뭐 인천하고 여순항을 공격함으로써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와 동시에 일본은 아주 스피디리, 신속하게 한반도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차 의정서가 3월 달에 나오고 2차 의정서가 7월 달에 나오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일본 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데 4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을사보조약부터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치면 41년이에요. 일본의 한국 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러일 전쟁과 함께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된 적이 없었거든. 일본이 물러날 때까지는. 그러면은 40년, 41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뭐 구한말 정부는 우리 이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도 고종을 요즘 미화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국의 군주를 이렇게 띄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명나라 그 마지막 왕자가 뭡니까? 그 향산에서 목 매달아 죽은 그런 양반이든지 그거 숭정제 그렇게 훌륭한 황제라고 청나라라고 하는 야만족의 나라를 빼앗겨서 억울하다든지 이런 게 말하는 건 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으면은 그것도 뭐 1, 2년 집권하다가 빼앗긴 게 아니고 40년 집권하다가 이제 빼앗겼는데 효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운영되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외교 문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왕은 고종은 자기 앞에 스크린을 갖다가 딱 쳐두고 자기는 그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꼭두각시 같이 이제 대신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들과 이제 외국 사절 간의 그게 협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와서 자기가 그냥 뒤엎어버린다.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한국을 비교하기로 그 당시 동양에서 가장 그 부패한 국가를 치면은 터키 왕조입니다. 터키 시크맨 인 유럽이라고 그러죠. 유럽의 병자라고 하는 그와 같이 터키의 어느 왕과 조선의 왕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구한말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 못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군왕이 건의를 잃어가지고 옛날 우리 조선조의 숙종이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치가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하는 것은 있겠지만도 군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송시열과 같은 사람도 사역으로 그냥 막 죽여버리기도 할 정도니까. 그래서 군왕을 잃어가지고 파벌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 퀄리티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파벌 간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옛날 김영삼이든지 김대중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안에는 어떤 파벌이 있어도 그 보스한테는 절대적인 복종이었다고요. 근데 이 고종에게 있어서는 겉으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고종은 상실했다는 겁니다. 단지 파벌 간의 균형 위에서 자기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각 부처를 통해서 집행되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부처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국왕에게 올라가서 그걸 승인을 받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집행되지는 않고 그냥 대부분 이런 걸 갖다가 밀실에서 결정돼요. 유럽 외교에서 초기에 나오는 것이 밀실 외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대사든지 이런 사람을 여왕이 자기 그 침실로 불러들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걸 블레바르라고 그러죠. 디플로마시가 블레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실 외교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면 일본에게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1904년 이전에도 이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제 일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본의 한국 언론 탄압과 대한메일의 발간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 우리가, 민족운동을 이야기할 때 계몽운동도 있고 항일무장투쟁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신문들이, 일본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박해를 받고 억압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가모리 계획, 항무지 이제 개강 계획, 이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국 민족주의적인 그런 바람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은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장악되었고,
반대로 친일적인 신문들이 대거 이때 등장합니다. 대한일보, 대동신보, 경성일보, 중앙신보, 조선일일신보, 혹은 일진의 기간지였던 국민신보, 이들의 이제 지원을 받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이제 이들 신문들이 친일 여론을 갖다가 이제 계속 전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대한매일이 이제 탄생되는데, 대한매일은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하나 필요한 개념이 바로 치외법권입니다. 외교 간의 신변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도 보호를 받는다 하는 그 이제 치외법권이 바로 그 대한매일에 적용되어 가지고 영국인이 소유한 건물이고 영국인이 소유한 신문이다 해서 일본의 밖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대한매일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농객들이 합류함으로써 대한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교사적인 간단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세력은 당연히 영국이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약 80%가 영국 선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도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1차 대전 때만 봐도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되는데 미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것이 1917년 6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 한 2년 동안은 영국, 프랑스 대 독일의 전투가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그때 이제 미군이 이제 이렇게 프랑스에 상륙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들은 보이스카우트 훈련하러 왔나, 놀러 왔나 이랬다고요. 그리고 독일도, 이는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미군을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치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은 비껴놓고 한국군을 조준해가지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적의 연합국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미군이었어요. 그 정도로 미군이 약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군이 경험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2차 대전 때는 완전히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2차 대전 초기에도 북아프리카 전선 같은 데는 독일군이 미군부터 공격해요. 저희 제일 약한 고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영국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최대 세력인데, 이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방법은 영토를 장악하는, 그거는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게 타이는 영국, 베트남은 프랑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스피어즈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러시아 거, 이쪽은 프랑스 거, 이쪽은 독일 거, 일본 것이 이제 해안 쪽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영국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항구를 한 80개 되는 항구를 장악해가지고 이걸 네트워크로 해서 이걸 갖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전체를. 그것도 이제 무역으로 통해서. 군사력은 항상 뒤에 이제 배경으로만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걸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은 브리티시 인포멀 엠파이어라고 그래요. 영국의 비공식 제국이다. 영토로 나눠서 이것이 영국 거다, 독일 거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우리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은 러시아의 남진을 우려해가지고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죠. 근데 영일동맹은 러시아의 남진 이것만은 정부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남진은 터키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인도 북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강지역이에요. 신강지역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극동, 시베리아라 가지고 한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러시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국이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커져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국 함대를 본국으로 이렇게 소환해요. 그래서 1906년이 되면은 태평양을 미국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거 미국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태평양에서 철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영국의 이익을, 인터레스트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좀 보호해달라 하는 것이 영일동맹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 영국의 전략적 이해를 항상 이거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영국의 인터레스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배설입니다. 이게.